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선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뭐냐면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몇 년의 텀을 두고 항상 최고점을 뚫는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이게 평생 반복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제 평생 반복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올라서 2천만 원에서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1비트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에서는 그 성장을 멈출 것이다. 어느 정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다가 멈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멈추는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법정화폐 가치는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S커브 곡선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 S커브 곡선을 따라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위치는 이 얼리 메이저리티, 초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직전의 단계인 현재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비트코인이 성장이 마무리가 되려면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는 거고,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거의 이제 이 암호화폐를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이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나와야 되겠냐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그 대중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시점에서는 그리고 뛰어드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가 고평가 영역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매도해서 일정 부분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가격이 그러면 법정화폐로 판단하는, 그 가치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그 원화를 평가할 때 달러 기준, 엔화 기준 이렇게 평가하듯이 비트코인을 평가할 때 비트코인을 지금은 달러를 갖고 평가를 하는데, 나중에 이 달러 가치 자체가 거의 0원에 가깝게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지금 BTC 마켓, 그리고 XRP 마켓, 아니면 이더 마켓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이런 암호화폐 간의 가치 판단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또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 월봉 차트고 로그가 이제 적용된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채널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각도를 이렇게 바꿔서 상승을 합니다. 시장이. 예.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채널을 그렸을 때, 로그 차트에서 채널을 그렸을 때, 만약에 이런 각도로, 처음에 이 각도로 이 채널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각도를 낮추면서, 이렇게 점점 각도를 낮추면서 성장을 한다. 네,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해도 로그에서 각도를 낮추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절대 금액 자체는 앞으로는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1000원의 2배는 2000원이에요. 1000원의 2배는 2000원입니다. 만원의 2배는 2만원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절대 가격 자체가 1억이 되고, 1억의 2배는 이제 2억이 되는 거고요. 10억의 2배는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그 차트에서 굉장히 각도가 낮게 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절대 금액, 원화 기준으로 절대 금액은 아마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제가 드려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계속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로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토마스 님이 그 에브리피디아 질문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총이 너무 낮은 코인들은 제가 영상에서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좀 시총이 올라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저스티스 린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스티스 린님이 제가 글 쓰시는 거 보면 거래소 관련돼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거래소 관련돼서 막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저스티스 린님이 쓴 이 글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 전에도 댓글 몇 개 다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크립토 마켓 시스템의 모든 문제 해결을 기존 전통 시장과 동등한 레벨로 격상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SEC가 말하는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거래 관련 환경적인 변화에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대형 자금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만이 크립토 마켓은 제2의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네요. 기존의 금융권들, 그러니까 뭐 벡트 거래소도 결과적으로 그 IC,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만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스위스도 스위스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의 제2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만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어느 정도 그 기존 금융 시스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나온 거래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형 기관들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고, 결국에 이제 대중들도 이 시장에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또 크립토 마켓의 제2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송기봉님이 써주셨고요. 일단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주식시장의 그 1등 기업, 그 차세대, 다음 주도주를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내가 주도주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은 뭐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송기봉님 내용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주도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비트코인은 계속 시총 1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이 이 시장에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도주 고민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둔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주도주가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한 종목이 만약에 도태돼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두 종목, 살아남는 한두 종목이 없어지는 코인의 손해의 리스크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쉬운 게임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다 읽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영호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고, 금리를 인하를 하면 달러 지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이제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초까지요. 그리고 2007년도 8월부터 2009년도 초까지입니다. 2008년도 말까지요.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최근에 금리 인하한 시기를 보고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요. 달러 지수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 후반부터요. 2001년도 말까지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칠 때 다시 달러 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V자를 만들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도 8월부터 보시면 이렇게 먼저 달러 지수가 빠집니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 주가 지수가 바닥을 칠 때쯤 안 좋아질 때쯤 다시 달러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미리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V자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원화는 일단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화는 위기 상황 때마다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로 원화는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항상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동규님이 이제 하루 전에 써주셨는데, 점점 비트가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고 꼬리도 없어지고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말타 업종 펌핑 시키는 거 보니까 위로 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이 다 순위 밖으로 밀려나 버리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8일날 이제 변동성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보였고, 일단은 제가 차트 설명은 영상 오늘 일단 댓글을 먼저 끝내고 차트 설명은 제가 좀 늦게라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지금 차트상의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늦게라도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김주현님이 2월 8일 기분 좋게 이제 시작해본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실제 이제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댕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기존의 관념상 자산보호 수단 중 하나가 금 달러이고 토지 같은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이나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묶여있는 화폐 경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은행같이 최소 예금 보호 정도가 가능한 것인지, 이제 최근 캐나다 거래소 대표 사망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암호화폐를 보면, 암호화폐는 우리가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이제 큰 돈들을 집에 보관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화폐 가치 같은 경우는 또 화폐는 계속, 법정화폐는 계속 가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은행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뭐 나눠랬죠. 콜드월렛에 보관을 해놓고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같이 상승을 합니다.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기존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굳이 이용 안 해도 상관없다. 물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전쟁이 나게 되면 제가 쓴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쟁이 발생하면 당장은 금융기관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힘들 것이고, 물론 이제 전쟁 이후에 다시 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뭐 증권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작동되기도 하지만, 일단 당장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내 자산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금융기관의 처분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내 돈인데 내가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 돈을 관리해야 되겠냐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개인 지갑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개인 지갑에 보관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 숙지가 되고 이해를 하신 이후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사용하는데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사실 그 나노레저 쓸 때 굉장히 아직도 어색하거든요. 아직도 어색한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될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만 기다리시면 뭐 그런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면서,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뭐 벡터 거래소가 할지 모르겠지만 거래소에서도 개인들 자산을 대부분을 콜드월렛에 이제 보관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뭐 보험으로서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그런 거래소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거래소는 어찌됐든 내가 이제 요구했을 때 그 거래소에서 아무리 보관을 잘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따로 이제 인출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내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김세훈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재선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위기가 좀 더 빨리 와서 재선이 다가올 20년 11월 경쯤에는 경제 심리가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트럼프는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절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 같고 금융 세력 또한 트럼프가 잘 이용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김세훈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이 예상을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네. 재선이 이제 성공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성공하지 못하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임기 내에 경제 위기가 오고 그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 또는 지금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 있잖아요. 뭐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포르노 배우 관련된 스캔들로 인해서 탄핵 되기 전에 뭐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탄핵 절차에 접어든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임기를 다 채웠다라고 하더라도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경우 첫 번째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찌됐든 트럼프가 경제 위기를 끝까지 버텨서 다음 재선 성공하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오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생각했었는데, 김세훈님 의견은 뭐였냐면 굉장히 좀 제가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트럼프 임기 첫 번째 임기 내에 경제 위기가 빨리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중반부터 경제 위기가 시작돼서 올해 말까지 주가 지수가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다우 지수가 바닥을 치는 겁니다. 만 포인트까지 빠져주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반등이 나와서 트럼프가 재선 전에 어느 정도 그 다우 지수가 뭐 반등을 한다거나 해서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이제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경우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김태훈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가지 경우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김태훈님 의견과 같은 이런 세 번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성규님이 써주신 내용인데요. 일단 그 가상화폐로 수익 낸 일정 부분을 부동산 투자로 옮기려 하는데 지금 이미 이제 수익을 내셨나봐요. 그래서 언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냐라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도 앞으로 이제 당분간 빠질 거다라고 보잖아요.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타이밍에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가 끝이 나고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부동산이든 뭐 주식시장이든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저는 어느 정도 저점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쭉 하고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양적 완화를 이제 미국에서 페드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에 부동산이든 관심 있게 보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관심 있게 보시는 주식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저점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댓글 제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인 또 일정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늦게는 제가 댓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후 늦게 와서 제가 차트가 지금 변화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트 설명드리고, 뉴스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로 의견과 질문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오늘 내용에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 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